제1회 KWJS 미래 전략 포럼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회 전임 회장이신 현재 과총 대전지회 회장으로 계시는 이영호 전임 회장님 모시고 격려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용접접합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매년 열리는 정기총회 가능하면 많이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일정이 여의치 않아서 참석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제 와서 이사회 모습을 보고 오늘 이렇게 학술대 발표를 보면서 느낀 점은 제가 학회를 맡았던 때가 2001년, 2년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약 13년이 지났고 제가 활동하던 시대를 포함하면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활동을 이제 이 사회에서 보면서 참 많은 발전을 했구나. 우리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이사님들 또 각 분과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님들 비롯해서 각 대학이나 또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여러 박사님들 또 회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하는 것이 여실히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유럽에서 개최된 IIW 참석은 아마 57명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만 세계 선진국에서도 그만큼 참석하지 않는 인원이 대거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또 우리 용접 기술의 발전을 널리 알린 점에 대해서 큰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때를 맞이해서 오늘 장원성 박사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기로 돼 있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학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토론자와 함께 귀중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회가 정말 많은 발전과 각고의 노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구나 하는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오늘 이 전략 포럼은 제가 느끼기에는 강의를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학회가 세부 내용을 학술 발표를 하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R&D 분야는 물론이고 우리가 세계 여러 나라들과 경쟁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그야말로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포럼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좋은 말씀, 좋은 강연 들으시고 폭넓은 의견 교환으로 오늘의 이 자리가 뜻깊은 결실을 가져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회원님들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간단하나마 격려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석 회장님의 교회 인사만 읽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따 정기총회 때 자세한 인사를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이 KWJS 미래 전략 포럼은 사실 우리 용접접합학회에 종사하는 모든 회원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가경제의 국부를 촉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늦었으나마
미래전략 프로그램을 시작한 건 상당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여기 있는 조선 자동차 철강 등목을 비롯해서 부품 산업에서조차 에러 공정은 전부 용접에 가서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나와주신 우리 기라성 같은 우리 용접적합학회의 대표 주자격인 이분들의 펜을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정성 박사님 기조을 들으시고 그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용접적합학회에서 이거 중요한 일을 한다. 자꾸 용접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존에 활동하는 분들은 이런 분야 분들과 어떻게 협력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도 좀 얻으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바라고요. 이 미래전략 포럼은 우리가 비디오 클립을 녹화를 해서 우리 홈피에 띄워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분들한테 대한민국 홈피에 들어가서 미래전략 포럼 내용을 좀 보십시오. 널리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론사의 보도자료로 본 내용도 뿌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기획을 해주신 장홍선 부회장님 그리고 학술 부회장님, 박주영 부회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1회가 아니라 이게 연도를 붙인 이유는 앞으로 계속됩니다. 학술 발표 대회에서 이런 학술 논문 2회 이런 순서가 매년 계속되면서 보다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우리 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기조 강연이 아니라 저희들 그 학회의 각 산업별 이 기라성 같은 전문가분들의 패널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 주시기 전 단계에 제가 좀 장을 펴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감히 저희들이 포럼의 부제를 국가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리 학회의 역할 이렇게 붙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거의 국내에서 저희 학회만이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좀 심도 있는 기술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학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6개 지금 분야를 선정을 했는데 아마 이 6개 분야라는 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을 거의 망라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그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가까운 쪽에서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강산업을 대표해서 포스코의 이종섭 상무님 와주셨습니다. 다음 자동차 현대기아차의 조용준 그룹장님 오셨습니다. 다음 조선해양플랜트의 김대순 현대중공업 전문에 오셨습니다. 다음 발전 중고 분야의 G 글로벌의 정종구 상무님 오셨습니다. 다음 IT 전자산업은 성균관대학의 정승보 교수님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인력 분야는 동의대학교의 윤종원 부회장 모셨습니다. 포럼의 저희들 학회에서 이런 포럼을 한번 했으면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 회원님들과 오랫동안 나눠왔던 이 행사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이런 그 학회의 어떤 미션을 계속 이루어가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 특히 그 제조업의 어떤 위기 상황이 간단치가 않다. 그래서 그 소위 이 학회의 집단 지성들이 뭔가 어떤 우리나라의 경제나 또 우리 학회의 주된 그 고객인 회원사들이 지금 이제 처해 있는 상황들을 서로 같이 인식하고 또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 학회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경주해야 될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소통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 7월 이쪽 편 슬라이드를 계속 좀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이 시기에 휴가를 로마를 갔다 왔는데요. 그때 방문했던 곳이 포로 로마노라는데 이 라틴어로 포럼 로마눔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포럼이라는 어원이 이 로마 시대 때 그 저런 광장에서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정치를 하고 거기서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는 그런 어원에서부터 출발해서 저희들이 지금 포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이 저희들 학회 회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우리 학회의 변화를 주도하고 또 우리 학회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현실에 대한 진단이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어떤 미래의 개척의 장이 되고 또 이를 통해서 회원 간의 소통, 공감, 융합의 장이 되는 그런 포럼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1회 포럼은 우리 용접접합 기술과 관련된 수요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진단.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국내 주력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회원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장이 되고 각 산업별로 향후에 기술 개발 동향과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접합 용접 기술이 어떤 게 있을 건지 그 다음에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학회가 가져가야 될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아침마다 신문을 보시거나 인터넷을 펼치시면 어렵지 않게 저희들이 직면하게 되는 통계 또는 그래프들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제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해왔고요. 되게 GDP 대비 약 30% 정도가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고 그 퍼센트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특별하게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지금 우리의 앞에 있는 선진국이나 우리를 추격하는 후발국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제조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점점 경쟁은 더 심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제조업 경쟁력 지표들 다 화살표들이 지금 아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그 수출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왼쪽 하단의 그 파란색 막대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GDP 대비 수출 비중이 거의 세계 1등, 2등 수준입니다. 57% 정도 되죠. 근데 이러한 그 수출 의존형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또는 제조업 지금 현재 상당히 심각한 하향 국면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력 산업이 흔들린다는 아주 그 선정적인 기사 타이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삼중고 철강업 출구가 안 보인다. 조선 1위 한국 끝났는가. 자동차에 버텨다오 돌파구는 어디에. 이 기자님들 기사는 정말 주옥같이 씁니다. 근데 지금 국내 어떤 실질 및 잠재 성장률 추이라든지 제조업 매출액이 드디어 14년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독일, 미국, 중국, 일본 각 산업 선진국들이 예외 없이 상당히 제조업 부활 내지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금 현재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의 기술 격차는 유지 내지는 더 벌어지거나
또한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이 그래프는 세계 1등 품목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인데 한국의 1등 품목수는 12년 사이에 지금 줄어들고 있고 중국은 2배 가깝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우리나라의 12년 기준 세계 1등 품목수의 위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64개 정도. 10등 밖으로 지금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을 요약을 하면 우리나라는 제조를 가지고 국가 경제 성장의 어떤 중추로서 역할을 해왔고 30% 이상의 그 GDP 포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제조의 공동화는 점점 커져가고 있고 또한 수출 경쟁력이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일본의 가격 경쟁력, 오히려 중국의 기술 혁신, 뭐 이런 지금 또 역전된 과거에 일본의 기술, 중국의 가격이었다면 오히려 지금은 일본의 가격, 중국의 기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너트크래커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의 그 혁신은 이제로서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자본 투자 중심의 제조 성장이었다면 이게 이제 첨단 지식을 기반으로 한 기술 집약적인 구조로 전환돼야 될 시점이고요. 현재 뭐 조선 플랜트 쪽에서 계속 뼈아픈 뉴스가 나옵니다만은 어떤 수업료 지불과 관련된 문제, 제조 현장의 어떤 기본과 관련된 이런 걸 또 통칭해서 최근 들어서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가 패스트 팔로우로서 남의 기술들을 따라 가는 그런 어떤 성장 패러다임이었다면 앞으로는 퍼스트 무브로 가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한 이런 요인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차분하게 우리 기본들을 닦아나갈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패널 들어놓으시고 우리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현실 진단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드린 6분의 우리 학회의 주로 임원분들 중심으로 모셨고요. 이분들한테 제가 사전에 4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산업계가 처한 현실에 대한 진단, 그 다음에 우리 산업계가 돌파해야 될 숙제, 그 다음에 해당 산업계의 용접 적합과 관련된 현안 문제, 미래 도전 과제는 마지막으로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학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렇게 4가지 질문을 드렸고 사전에 아주 성실하게 답변들을 해주신 내용들이 지금부터 이제 패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되겠습니다. 제 제자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패널 분들이 그냥 스트레이트로 다 답변을 주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에 혹시 각 패널 사이사이에 질문이 있으면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리고 패널들 발표가 끝나면 플로어에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 해양 플랜트 산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순 전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발표를 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순서대로 그냥 정리를 잠깐 해봤습니다. 원체 많은 기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조선 해양 플랜트 쪽에 상업계가 처한 문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스스로 진단하고 있는 것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생각되는 3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EPC, EPIC, EPCIC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포트폴리오에 있는데 그 EPC 사업을 저희가 그냥 컨스트럭션 앤드 설치 사업만 하다가 엔지니어링까지 하는 걸 보니까 돈이 될 것 같아서 뛰어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책임을 전체 프로젝트를 지는 EPC에 대한 상당히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좀 저희 나름대로 능력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무리하게 이 EPC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두 번째로는 수조 환경 자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가도 떨어지고 거의 뭐 조선 성가나 이런 것들이 전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뭐 무슨 말까지 나오냐면 지금 현재 그 수준이 최저의 바닥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유가가 최저일 것이냐? 혹자는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 20달러 정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수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졌고 수조 환경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계약 방식 자체가 헤비테일 방식입니다. 헤비테일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수주에서 한 10% 돈 받고 나중에 완전히 컴플리션 해야지만 마지막에 돈 받는. 그래서 저희가 불이한 이자 비용까지 부담하면서 공사를 계약해야 되는 헤비테일 방식의 수주 계약.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몇 개 회사가 저희가 다져놓은 해양 옵션 스트럭처 몇 개를 취소당하면서 심지어 계약금의 이자까지 다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사업을 한다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내부 상황으로 들어와서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거기다가 뭐 보도에서 많이 나온 상당히 건드리 터치하기가 힘든 예민한 부분이긴 하지만 노사문화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제일 답답한 거는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페이백을 훨씬 더 많이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제 국내 사정은 대단히 높은 숙련 기능공들의 숫자가 굉장히 작다는 겁니다. 심지어 꼭 필요한 용접사들조차도 거제도와 울산이 나눠가지고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숙련자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고 최근에 슈퍼듀플렉스나 듀플렉스 파이프에 백비드를 내고 용접할 수 있는 국내 숙련 기능공 최 100명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선 3사가 30명씩 나눠서 그 공사를 대응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저희 3개가 처한 현실을 말씀을 드렸고요. 돌파해야 할 관문으로도 한 4가지 정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초적인 소재 산업, 저희가 포스코나 현대제철을 다 계시지만 그 기본적인 저희 분야에서 필요한 호판 강제들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EPC 사업에 있어서 기초 소재들 비철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국내 생산되는 양이 극히 일부분이고 적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쫓아다니면서 머티리얼까지 프로큐어먼트 해서 저희가 약속한 시간 내에 모든 걸 제작 완료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것과 아울러서 중요한 기능품에 해당하는 기자재들 국산화율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저희들이 넘어야 할 산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것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엔지니어링 능력의 근본적인 배양. 저희가 전체를 다 책임질 수 있을 정도의 엔지니어링. 이게 과연 어느 수준인 것인가에 대한 감조차도 저희가 사실 갖기가 힘듭니다. 선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경험과 오랜 역사를 통해서 갖고 있는데 옵쇼어 쪽이나 이런 쪽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저희가 좀 후진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런 것들은 기초 소재, 머티리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어플리케이션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엔지니어링, 진정한 엔지니어링 능력의 배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세계 유수 프로젝트들 예를 든다면 모델 오일 매제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하지 않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과감히 들어가가지고 파이어니어직 공동 연구를 수행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것은 지금 현재 모든 해외 인더스트리가 공동을 겪고 있는 리퀴데이션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예상했던 생산성조차도 지금 못 올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상당히 딜레이가 돼서 심지어는 뭐 1년, 많게는 1년 이상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서 저희들이 무는 리퀴데이션 데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용접 접합 기술로 돌아와가지고서 현안 문제와 미래 도전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존에 저희가 사람 손으로 하고 캐리스를 쓰던 여전히 좀 매뉴얼적인 측면이 강한 레이버 중심적인 기능을 가지고서 의존하는 이런 용접 기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저희가 새롭게 다른 개념으로 좀 탄생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용접 공정, 용접 소재, 용접 기법의 개발이 좀 진행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용접을 하다가 생기는 문제점들을 돌아봤을 때 이건 용접 기술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여타의 조립 기술이라든가 피드업 기술하고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그런 거에 대한 좀 눈 같은 것들을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도전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이제 저희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인터넷 3.0 독일 정부가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인터넷 4.0의 단계 3.0의 단계는 기계화 자동화의 단계고 4.0의 단계는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매니팩처링 단계입니다. 과연 그러면 용접과 그 스마트 매니팩처링, 스마트 팩토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이거는 뭐 완전 무인 자동화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자동화와 용접에 관련된 모든 데이터들을 자동으로 게더링하고 그걸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서 스스로 진단하고 해석하고 해서 그걸 피드백 해줄 수 있는 용접에 있어서도 그런 스마트 매니팩처링 기술이 하루속히 좀 도입이 돼가지고서 시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저희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학회에서는 과연 뭘 할 것인가 이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큰 거는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용접 관련돼서 저희가 신입사원을 뽑고 싶어도 사실은 수급되는 그 대상 폭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회사 내에서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법사급 인재, 도사급 인재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법사는 어떤 사람이 법사냐면 코드 스펙에 달동한 사람들. 그래서 웬만한 디자인이나 웬만한 스펙은 머릿속에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법사라고 보여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가장 획기적인, 가장 최적의 공정 기술, 최적의 디자인 기술, 최적의 생산 기술을 도출해내고 그 기술들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스스로 개념 정립을 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따라 나갈 수 있는 도사급 인력들을 좀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이 학회 내에서 보시면 뭐 야금위원회, 공정위원회, 뭐 장비 관련된 뭐 각종 여러 가지 분야가 많습니다. 하나만 갖고 융합의 시대인데 하나만 갖고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좀 아우를 수 있는 도사급 그 회원들의 양성 뭐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대형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인터페이스 엔지니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정 넘어가면서 잘 짚고 넘어가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원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인터페이싱이 안 돼서 했던 일을 다시 하게 되고 또 잘못된 것들은 다시 다 뜯어내고 새로 작업해야 되는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를 꿰뚫어 볼 수 있고 인터페이싱 엔지니어링을 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저희 학교에 저희 같은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독일과 같은 제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 최근에 제가 미국에 롤스로이스를 갔었는데 롤스로이스 항공기 엔진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진짜 거의 풀 오토메이션 돼 있고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게더링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스마트 매니팩처링이 되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장비와 공정을 공급한 회사들은 전부 중소기업 대부분 이제 일본 기업 아니면 독일 기업들의 장비나 이런 공정 기술들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용접 접합 기술 차원에서 예를 들면 저희 학회만 혼자서 모집할 게 아니라 용접 협회 같은 상당히 분위기를 좀 좋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같이 기술 개발이 올라오고 그게 백그라운드가 돼가지고 저희 같은 대기업의 베이스먼트 기술을 깔아줄 수 있는 중소 중견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방대한 산업 분야라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자 질문은 생략하고 다음 자동차 쪽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영준 그룹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버터 대어를 담당하고 있는 그 현대자동차 용접접합그룹 조영준 부장입니다. 네 가지 그 사전 질문을 주셨는데요. 현재 처한 현실, 그다음에 자체 돌파될 관문, 또 용접접합 쪽에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 그다음에 강구하고 싶은 말씀, 그래서 거기 준비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제가 받은 시간은 5분이었어가지고요. 5분에 맞게 준비를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화 원인에 대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앞에 말씀해주신 김 전무님과 다를 것 제 말씀을 그대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일단 원화 강세 때문에 특히 이제 일본 엔저 때문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서 보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력 시장 성장 둔화라는 말은 브릭스라 그래서 저희 빈 공간이 있었는데 이미 그 브릭스라는 빈 공간이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 둔화라는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은 부끄러운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HPV라고 해서 Out of Vehicle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시간, 그러니까 인건비가 되겠죠. 지금 현대기술을 갖고 있는 그 HPV가 국내공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경쟁력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경쟁력 약화 원인을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들은 그럼 우리가 돌파해야 될 관문이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그 답변을 대신에 저희 그다음 자동차라는 그런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앞으로 자동차의 트렌드는 무엇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자동차 산업 트랜스포메이션스라는 제목으로 10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 속도 둔화인데요. 이거는 여태까지 저희가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연간 한 8천만 대 정도 팔리고 있는데요. 그 성장 속도가 보통 평균 4%에서 5%씩 성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향후에는 그렇게까지 못 올라가고 3% 유지를 할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 자체가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다. 그 다음 시장 가격화는 역시 예전에는 선진국 위주의 자동차가 소모됐지만 후진국이나 아니면 그 개발도상국에서도 자동차가 많이 소모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어떤 이슈가 생길 수 있냐면 시장이 다양화되면서 거기에 대한 모델이 많이 늘어나게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기술 개발, 생산 비용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환경 규제 강화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CO2 배출가스 축소라든가 연비 개선 부분에 대해서 향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고요. 에너지 디플레이션은 조금 전에 유가가 $20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가 유가가 $100까지 갔을 때는 하이브리드니 전기차니 그런 것이 대세가 될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처럼 에너지가 유가가 떨어졌을 경우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가 또 줄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미래 예측을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공용화 확대는 대량 생산, 그 다음에 전문화를 위해서 요즘에 내부 블록처럼 하나씩 맞춤형으로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부 블록처럼 덩어리 공용화해서 플랫폼을 차체 내지는 의장, 심지어 전장까지도 공용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사마다 원가 절감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6번은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서 기존에는
자동차를 만드는 그 서플라이어가 자동차 부품 회사를 만들었습니다만 향후 아래 보시는 자율주행차 아니면 여러 가지 빅데이터 활용 이런 식으로 자동차가 탈 것 이상의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고 있음에 따라서 전자산업과 같은 그런 새로운 서플라이 체인들도 지금 자동차 산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연비개선 친환경 그 부분은 더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향후 자율주행차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큰 구글이나 애플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는 그런 일들이 큰 먼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 자율주행차는 스스로 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그 시스템, 즉 도로교통 내지는 사회적으로 차가 막혀서 비용되는 그런 소모되는 비용 그런 모든 것을 토탈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탈 것 이외에 또 다른 컨셉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마찬가지일 부분. 그다음 빅데이터 활용이라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 기획에서부터 제품 개발, 생산, 그다음에 마케팅 그렇게 여러 가지의 그 순서를 통해서 자동차가 생산이 되는데 그때 나온 데이터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서 거기서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5년, 길게는 10년, 더 길게는 20년 동안 큰 시프트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는 의미에서 홈페이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용접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용접 적합 프로세스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스틸 베이스, 기존에 이제 스틸 차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스틸 베이스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저항 용접을 간단하게 보시면 보시는 바가 보통 이제 한 스테이션에 4대에서 6대 정도의 로봇가 있습니다만 4대가 하기 기준입니다만 보는 것 같은 경우 이제 집약화라서 6대의 로봇가 동시에 용접을 해서 사이클 타임을 줄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 차를 만드는 방법 중에 또 하나 아크 용접인데 아크 용접은 자동차 자체에서 한 50점 정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메인 프로세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부분 우리가 적용되는 레이저 용접이 있고요. 이것은 제네시스의 루프를 레이저 용접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레이저 용접이 한때는 최고의 용접 대세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세는 아니고요. 특별히 꼭 필요한 부분에는 맞는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면 그 다음에 레이저 용접과 약간 비슷합니다만 레이저 브레이징이라고 해서 판을 녹이지는 않고 브레이징 와이어로 해서 소위 테일게이트라는 부분을 만드는 공정입니다. 저거는 이제 소렌토지만 지금 앞으로 향후 나올 F 후속은 루프도 이 방식으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기존에 있는 용접인데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처한 현실은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런 멀티머터리얼 용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또 끝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한 실제 라인을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어떻게 찾아주실 수 있으신지 그 부분이 저희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참고로 이건 이제 아우디 Q7입니다. 올해 나온 차인데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알루미늄이고요.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스틸입니다. 바디는 기본적으로 스틸 바디에 알루미늄 외판, 그리고 핫스탬핑, 그리고 또 알루미늄 종류에 따라서 캐스팅을 쓰느냐, 또 캐스팅을 쓰느냐, 압축을 쓰느냐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이 차체를 만들면서 스틸 기반의 알루미늄, 핫스탬핑 이 종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이닝이 필요한데 저 멀티머터리얼을 어떻게 조이닝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도와주셔야 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거는 BMW 7 시리즈입니다. 이거 올해 나온 거 역시. 근데 중요한 건 가운데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게 카본 파이버입니다. 이 카본 파이버는 외판으로 된 자동차들은 많이 있는데요. 안에 있을 경우에 도장호분을 통과하면서 열평생 계수 차이에 의한 굉장히 큰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BMW가 양산한다는 것은 저희랑 기술 독자가 굉장히 큰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물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중점적으로 리서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슈들이 그럼 이런 관점에서 있을 수 있느냐, 저런 부분들을 할 때 실제 모든 차를 만들어서 때려 부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해석으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런 디스밀러 머터리얼들에 대한 해석 능력들이 있느냐, 그런 거 우리가 포함하고 있느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본 파이버는 거의 열팽창 배수가 제로에 가깝고요. 스틸은 10이고 알루미늄은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런 디스밀러 머터리얼이 도장 부분에 들어갔을 경우에 굉장히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델타 알파 이슈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느냐, 또 알루미늄과 스틸 같은 또 카본 파이버 같은 경우에 이온화 경영 차이에 따른 갈바닉 부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또 일반 우리가 한 공장에서 5대 내지 6대의 다른 종류의 차종을 쓰기 때문에 한 대가 알루미늄을 갖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기존 공장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저런 디스밀러 머터리얼 차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인 공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향후 연구해 주시면 저희 자동차에서 그대로 반영을 해서 저희 제조 경쟁력을 위해서 끝까지 버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에서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철강 산업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종수 전. 네, 안녕하십니까. 저 포스코 이종수입니다. 네, 이제 철강 업계는 잘 아시겠지만 다수의 좀 플럭추에이션은 있지만 점차 이렇게 완만하게 하강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 부강의 가장 큰 사유는 7억 톤에 달하는 공급 과잉하고 또 경쟁 또는 대체 소재의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준비한 자료로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조강 생산 능력을 보면은 약 24억 톤의 생산 캐파가 되고 소비가 한 16억 톤밖에 안 돼서 한 7억 5천 톤 정도의 오박 캐파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해도 중국 그 한 나라에 약 4천만 톤의 오박 캐파가 있어서 중국에서는 저런 철강기의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지금 국내 철강업계로 돌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약 한 1억 톤 이상의 오박 캐파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철강 시장을 보게 되면 2014년도에 철강 생산량이 약 7천만 톤 정도 됩니다. 7천만 톤 정도 되고 그 중에 약 한 5,500만 톤이 내수로, 그냥 63%가 내수로 사용이 되고 37%가 수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중국하고 달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프로핏이 떨어지는 그 딜리버리 비용가 있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내수에 비해서 수출에 상당히 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형태별로 보면은 판재료하고 공기경유하고 그다음 강관이 거의 한 1대1의 비율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강제는 거의 우리나라의 4대 수요 산업, 그러니까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4개 이제 4대 수요 산업이 전체 한 74%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수입하는 양을 보게 되면 조선하고 건설이 가장 많이 좀 수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산업별로 뭐 전망을 보게 되면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도 이제 큰 변화 없이 정체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낼 것 같고요. 지금 제일 힘든 게 조선해양을 포함한 에너지 쪽입니다. 저쪽이 지금 앞으로 지금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좀 급격하게 수요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가전 부분도 소비 심리 위축으로 좀 전망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어둡고 건설 부분은 뭐 국내 건설 투자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내기 때문에 완만하게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면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미 일반광 시장은 중국과 같은 후발 국가에 비해 가지고 이미 경쟁력을 다 잃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고기능제, 고부가가치제, 뭐 저희들이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걸 WP제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 프리미엄제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세계에서 먼저 개발한 월드 퍼스트 제품하고 그 다음에
탑3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개발 제품 중에서 월드 베스트 제품,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그 월드 그 모스트 제품이라고 해서 세 가지 합해서 저게 이제 WP 제품이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WP 제품을 제가 구청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품을 이제 WP 제품 중심으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재편할 필요가 있고,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는 제품 그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기 위해 가지고는 생산 시설 역시 이제 이에 맞춰 가지고 최적화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저희도 진행을 하고 있고 같은 다른 제철소들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미 중국도 일반제 시장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미 WP 제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한 가지 방향 외에 저희들이 또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소위 말하는 솔루션 마케팅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소재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고 소재를 공급할 때 용접이라든지 성형기술과 같은 어플리케이션 테크놀로지하고 그 다음에 뭐 딜리버리라든지 그 다음에 물량 그 다음에 파이낸스까지 포함한 그 커머셜 스포츠를 포함해서 이런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드리는 그런 활동에 지금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경향이나 방향 같은 경우에는 저희 포스코뿐만 하는 게 아니고 국내 철강사들이 다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세계 경제가 다들 전망을 하고 있는 게 L자 저선장 지수가 지금 장기간 지속될 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철강제 가격이 인건비라든지 소재비는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철강제 가격은 약 20년 전의 가격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후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여러 코일의 가격이 지금 30만 원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 떨어져서 상당히 지금 힘든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강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WP 제품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야만 되는데, 이런 이제 고기능 소재 개발이 가속화되다 보면은 잘 아시겠지만 용접의 중요성이 더욱더 이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WP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제조부터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고 학급원수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복잡한 제조 공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용접도 어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이제 그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면은 엔드 유저가 이 소재를 사용하기 위해서 직용성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경제성하고 용접성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돈이 될 건가? 그 다음에 이 용접이 얼마나 쉽게 잘 될 건가?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뭐 새로운 소재를 개발할 때는 이렇게 용접 재료하고 용접 공정 개발이 반드시 동반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학회의 역할이 좀 지원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학회에서는 어떤 상용화 단계에서 지원을 하기보다는 어떤 기획이라든지 기초기술 개발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새로운 소재라든지 용접 기술에 대한 어떤 브렉스루한 아이디어도 좀 제공해 주시고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용접 인력 양성에 큰 역할을 해줄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환경 규제가 벌써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접 적합 기술에 친환경화에 대해 가지고 학교에서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지금 뭐 친환경화에 관련된 기술은 어떤 산업 현장에서 개발하기보다는 학회에서 전문가 중심으로 이제 소위원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해서 관련 산업으로서 어떤 파이낸싱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약하자면 학회, 일단 철강사는 어렵다. 그다음 학회는 좀 원천기술 중심, 또 특히 환경과 관련된 용접접합 환경과 관련된 기술 이런 쪽에 좀 대응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할 때 금방 자동차 산업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조선 해양프렌트, 철강 이런 쪽에서 향후에 정말 그런 학회가 풀어내야 될 원천기술 난제가 뭔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게 디파인이 돼서 학회에 던져지고 학회에서는 그런 걸 뭐 도전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 됐든 민간 기업 대상의 어떤 프로젝트가 됐든 그런 식으로 좀 구체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갑자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발표할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용접 기술에 대해서도 환경 규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특히 이제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개발하고 도망강도 그렇지 또 스테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가 워낙 심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뭐 망가춤이라든지 스테인리스 크롬 이용된 어떤 인체에 대한 유해성 같은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이미 관련 기관들이 다 유해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최소한 유해하거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다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은 그보다는 다양한 환경에서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될 거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학회 쪽에서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학회는 이쪽 일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건 역량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아직 관심 집중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한번 이렇게 위원회라든지 어떤 집단을 만들어서 좀 운영을 하시게 되면 적극 나서가지고 좀 펀드를 마련해서 제가 앞에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전 플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G 파워앤 글로벌의 정 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제가 어디 다니다 보면 G라는 회사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G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G는 약 130년 전에 발명왕 에디슨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너지 부분에 마켓 쉐어가 약 50%, 그 다음에 항공기 엔진 분야에 약 70%, 그래서 전 세계에 떠다니는 항공기 엔진 한 70%는 G 거라고 보시면 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메디컬 쪽에 우리 MRI 장비, 울트라소닉 장비, 뭐 이런 장비들, 그 다음에 트랜스포테이션, 하여튼 크게 인프라 쪽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 쪽에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전 산업 전반에 대해서 조금 타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예. 다들 요사이 어렵다 하는데 발전 산업도 마찬가지로 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조금 희망적인 것은 인류 역사 이래 발전 산업이 후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도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자, 그림은 2010년하고 2030년 일단 대비 어떻게 변해갈 것이냐를 그냥 그림으로 표시할 건데요. 예. 성장으로 보게 되면 한 100%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다음은 향후 10년 동안에 우리 발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우리 회사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틀리다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마켓 쉐어 그 50%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향후 10년 동안 석탄 화력 비즈니스는 계속 줄어들 겁니다. 아시다시피 석탄 화력은 환경 문제를 필연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래서 이 석탄 화력이 줄어들면서 그 자리를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하게 될 겁니다. 특히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벌써 2, 4분기에 신재생 에너지가 석탄 화력을 추월을 했고 한 10년 후 정도에는 전체 전력의 한 30% 정도를 신재생 에너지로 채우는 이런 야심찬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10년 동안에 여기저기 발전소가 많이 들어서게 될 건데 아마 전 세계 발전소 한 3분의 1 정도는 중국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원전 쪽에 잠시 주춤했었는데 2012년부터 다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현재는 26대 정도가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30년까지 약 110대가 가동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석탄, 화력,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쪽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 국가로 좀 돌아가 보면요. 아세안 국가들은 사실 지금 전기가 부족해서 불도 못 켜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아마 석탄 화력이 당분간은 상당히 주가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향후 10년, 15년 내에 막 석탄 화력이 전체 비중 한 50% 정도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산업으로 조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물론 국내도 참 요사이 별로 좋지 못한데요. 예. 원자력 비즈니스로 가보게 되면 원자력 뭐 아시다시피 저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막 원자력 내후년 2017년부터 또 설계 수명이 다 되는 그 원자력 발전소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자리는 다른 어떤 발전에 의해서 채워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한 30% 정도 그 원자력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석탄 화력 지금 한 39% 정도 되고 있는데 아마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에서 다시 발전소를 지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스폭파.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나라입니다. OECD 대부분 국가들은 산업, 그 다음에 가정, 상업용이 3대 3 정도 되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산업용이 한 53%, 그 다음에 가정용이 한 15%, 나머지는 상업용 이렇게 돼 있어요. 요새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이게 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산업 쪽에서 전기를 많이 안 쓰게 되고 그래서 요사이 복합화력 많이 멈춰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가보면요. 우리 국가적으로 한때 풍력, 솔라 굉장히 붐을 일으켰었는데 지금 설비 용량으로 봤을 때 풍력 같은 경우는 한 560메가와트 정도 사실 타이완보다 못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도 시스템을 하는 어떤 대기업들은 거의 풍력에서 손을 뗀 상태고 예, 파트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데 중국 쪽에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솔라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한 500메가와트 정도 그 정도 우리 국내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국이 한국 대비 한 70% 정도 그래서 그만큼 한국이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죠. 상당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향후 기술 전망에 대해서 저는 몇 가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째는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제가 금방 언급한 대로 일단 그 신재생 에너지로 가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필연적으로 전기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자, 솔라 같은 경우 햇빛이 있어야지 전기가 나오고 저녁에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예, 풍력 같은 경우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래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때 생산했다가 그 다음에 전기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어떤 스토리지 관계된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두 분이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인터넷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지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산업 인터넷을 통해서 매출 약 6조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까지 매출 15조를 목표로 이쪽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노력, 이런 쪽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회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우리 학회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핵심 부품이나 프로세스 이런 거 국산화하는데 산학회이 협조를 해야 되고 여기에 학회가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인력인데 인력 양성에 우리 학회가 조금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제가 우리나라 그 기업, 중소기업, 제가 지금 글로벌 소싱을 맡고 있는데요. 크게는 뭐 한국, 그다음에 일본 쪽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250억, 규모는 250억 아주 작은 겁니다. 그냥 순수한 볼트입니다. 이쪽 견적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전 세계 46개 회사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회사 요구를 했는데 한 개 회사밖에 안 붙어요. 그래서 참 굉장히 글로벌 쪽에 우리가 많이 낙후되어 있구나. 우리 학회가 또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포럼을 유사하게 체험하다 보니까 패널 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이 플로우에 질문받는 시간이 줄어들고 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업체 기업체 분들이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현재 마이크로 전자 패키징 연구조합에 제가 이사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주 칼라풀하게 그렇게 재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데이터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경제가 샌드위치의 지금 포지션이다라고 합니다만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메모리 사업이 우리나라 국내 총 수출액의 한 11% 이상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 점유율이 60%가 이상입니다. 스마트폰의 점유율도 약 40% 가까이 되고 있고 애플사라고 하는 회사의 움직이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핵심 칩이 약 한 50% 이상이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쓰리큐 따끈따끈한 재료입니다만 2015년도 9월 베이스로 휴대폰 매출액이 S사를 예를 들자면 약 한 영업이익이 2조 정도 되고 또 저는 20%는 제가 이렇게 10% 이익률을 계산하면 한 10% 정도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로 한 영업이익이 한 3조 정도 되고 이익률은 한 30% 정도 되고 TV가 OLED TV라든가 디스플레이 TV가 이익률이 한 3%.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애플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잘 될수록 우리는 자꾸 돈을 벌고 있는 이런 행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약 분기별로 스마트폰이 약 한 3.4억 개 정도가 제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약 12억 개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3Q에 2015년도 9월 기준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이 그 중에 약 한 30%, 약 한 1억 개 이상을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웨이라든가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의 외국 회사들이 상당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게 되면 탑 글로벌 외국의 유명한 조사 기관에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잘 안 나옵니다만 에브리지 그 파란 거에 보면은 전체 부품을 갖다가 애플의 제조 원가가 한 270달러 정도가 됩니다. 판매는 한 800불에서 900불 정도가 스마트폰이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키워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서 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코어 일렉트로닉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23%에서 한 30%까지 그 전체에 우리나라에서 50%, 49%를 갖다가 대한민국에서 제조가 되고 있다. 핵심 스마트폰의 칩은 메이드 인 코리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보시게 되면 그럼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다행스럽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사물 인터넷 사업과 기존에 있는 우리 스마트폰에 왜 뭘 갖다가 이용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이런 산업 분야가 탄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현재 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휴대폰의 부품이 약 1,300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로 보면 나노미터에서 미리보다까지로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이 스마트폰을 운용하고 하기 위한 오퍼레이터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게 움직이게 되는데 오퍼레이터 시스템은 애플사가 18%, 우리가 쓰고 있는 삼성폰이나 이런 것들이 한 79%, 양분을 보면 약 한 90% 가까이가 이와 같이 안드로이드나 18%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최근에 국내 기술은 타이젠이라든가 혹은 이 최근에 여기에 있는 퀄컴사에서 이루어지던 여러 가지 부품을 갖다가 엑스노 칩이라고 하는 이런 부품을 애플리케이션 칩을 이용해서 타이젠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어떤 이 OS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선진 기술과 요소 기술의 마이크로 접합 기술이 발견되면 상당히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중소기업 분야에 계신 분 오라는 대부분이 현재 70년도, 80년도에 교육을 받거나 생산성을 강조하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은 예전에 그 LTE가 처음 나왔을 때 연구비를 주는 분들이나 결정을 하시는 분이 선진국의 사례를 대봐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LTE는 선진국에서 응용화된 기술이 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자꾸 선진국의 사례를 대라. 즉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이 한국 기술이 원천 기술로서 이와 같은 퍼스트 무브로 갈 수 있는 가고 있는 기술들이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물 인터넷과 우리 영재학회는 수년 한 10여 년 전부터 저희들이 마이크로 정밀 접합 기술 위원회라고 하는 게 MPC라고 하는 게 오퍼레이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휴대폰에는 약 한 1,300개 정도의 부품들이 길이가 한 6km 정도에서 한 8km까지도 됩니다. 및 나노미터에서 미리오다까지 연결이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들이 대부분이 정밀 접합으로 되어야만 한다. 하나만 떨어지면 그것이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IoT 기술이 오게 되면 첫 번째는 이게 제일 위에 1번에 보시게 되면 약 300개 정도의 새로운 2020년까지 디바이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정밀 접합 기술로서 많은 패시브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과 연결돼야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그와 다른 부분을 우리가 빠르게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는 액티브 컴포넌트로 우리가 즉 다시 메모리 디바이스를 통해 가지고 됩니다. 이거 보실 때에 아마 김기사라든가 이런 T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T맵이나 이런 걸 자주 혹은 김기사 프로그램을 씁니다. 이 빅데이터가 내가 다른 분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다른 분들이 제 정보를 활용을 합니다. 빅데이터. 그래서 빠른 이와 같은 전환값이 작은 즉 1,200~300개의 부품에 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잘 적절하게 조절하고 해가지고 전도성이 높은 하이 퍼포먼스의 서킷이나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들이 정밀 접합 기술과 밀접한 능력이다. 앞으로 괜찮은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보실 수 있는 새로 도전할 수 있는 기술로서는 이와 같은 IoT 기술을 이용을 한 이 노인성 질환입니다. 앞에 신발 같은 게 있습니다만 스마트 슈즈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것은 거즈입니다.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1인당 널싱 이런 케어를 할 때 노인이 이와 같이 이렇게 병원에 누워 있으면 약 한 25만 불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스마트 슈즈를 갖다가 정밀 접합 기술로서 어셈블리 되어 있는 부품을 신발창에다 넣고 이와 같이 보행을 하게 되면 6개월까지 하게 되면 이분이 화학적으로 치매가 오기 전에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체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슈즈. 두 번째는 노인분들께서 탁 병원에 누워 계시면 제일 불만한 게 욕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욕창은 뭐냐면 생리적 현상에서 나온다면 이 센서를 우측에 있는 부분에 있는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빠르게 이 웹이나 스마트폰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사무실에 있더라도 우리 부모님이나 내 현재가 빨리 바꿔야겠다는 쪽에 우리가 정보 접합 쪽에 기술들이 좀 더 많은 연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전자계가 예를 들어서 S사의 전자의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니까 약 한 220조 정도 되고 대한민국의 올해 총
예산이 약 한 35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S사의 매출액의 한 63%가 대한민국의 현대자동차를 소리를 하자면 한 6% 정도가 됩니다. 한 기업에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가 빠른 유사 기업들이 IoT, 사물, 인터넷과 관련되어 있는 정밀 접합 기술이 접목된 이런 기술들을 우리가 빠르게 플러스 무버 기업으로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례로 노키아라고 하는 것들이 노키아라고 하는 기업이 유럽에 있는 나라의 기업이었습니다만 전체의 국가 GNP의 한 20% 정도로 14년 동안 계속 원전을 하고 있다 일시에 무너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고 아까 모두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와 같은 생산 기술들이 애플사는 예를 들어서 애플사 같은 경우는 자기 고유한 제조 공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고 우리나라에서는 L사라든가 S사는 제조 공장을 직접 오퍼레이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는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이와 같은 사물 인터넷 새로운 기술에 빠르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이와 같은 대외 경쟁력이 있고 플러스 무브로 갈 수 있는 이런 고가치에 우리가 모처럼 본 기회를 갖다가 계속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간단히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용접학회였다가 용접접학회로 진화를 했고 그에 도움하기 위해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접합 분야에 대한 우리 학회의 관심이 좀 더 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 인력과 관련해서 윤종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윤종원입니다. 앞에 각 산업 분야에서 그 현실 진단을 하고 우리 도전 과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 분야의 그 접근 방식은 앞에 답변하고는 좀 그 방법이 그 다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준비한 것 좀 보여주시죠. 우선 교육훈련 분야는 그 4개 영역으로 제가 좀 구분을 했습니다. 기능, 기술관리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용접 엔지니어 이렇게 그 통칭했었던 분야를 IIW는 ISO의 위임을 받아서 글로벌 스탠다드 용접 기술력 양성 기준을 설정하면서 그 부분의 영역을 웰딩 코디네이터라는 명칭으로 하였습니다. 거기에 등급을 엔지니어, 테크놀로지스트, 스페셜리스트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후속 공정이 반드시 비파기 검사가 요구되는데 비파기 검사자 역시 교육훈련 영역에 포함되고요. 우리에게 조금 생소하지만은 한 5, 6년 전에 IAB가 용접 구조물 설계자의 그 교육과 관련된 규정과 교재를 개발을 해서 유럽의 몇몇 나라가 웰딩 스트럭처 디자이너 교육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능 분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능 분야는 지금 자동화 기계화의 그 영역을 보면은 웰더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제 웰더 교육과 별도로 오퍼레이터 교육이라는 분야가 새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경우 레이저 용접 장치를 운영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웰더의 개념은 아니죠. 오퍼레이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대기업체의 사내 기술 훈련을 해서 웰더 교육을 하고 자체 검정을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는 분야하고 노동부 산하의 폴리테크닉 대학에서 기능자 교육 과정을 운영해서 역시 기능 분야 용접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죠. 또 하나 지적한다면은 이제 공업계 특성화 고교에서 역시 기능사 정도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용접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기능 분야 훈련에서 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우리가
용접기와 용접차제 컨슈머블을 이용해서 반복 기능 훈련을 하는 것이 전통적인 교육 훈련의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이제 웰딩 트레이닝 시뮬레이터를 이용해서 좀 기자재를 많이 소모하는 것을 좀 그 경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의 또 기능 훈련 방법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대학에서 이제 주로 그 양성하는 분야가 이제 기술관리자 분야입니다. 4년제 국가대학을 우리 좀 더듬어 보면 그간 90년대의 부경대학교에서 그 이전에는 종합대학 어디에서도 4년제 국가대학에서 그 용접공학 박사 학위 과정을 운영한 역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99년 3월부터 한밭대학에서 역시 용접공학과를 설치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대학 모두 그 용접공학과의 4년제 공학사 학위 과정이 그렇게 활발한 상황은 아니고 일단은 학부제 운영 등의 방식에 대해서 신소재공학과에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할 만한 것은 조선대학교에서 2015년 올해 3월부터 용접공학 전공의 4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이 이제 우리 학회에 대해서 앞에 여러 산업 분야에서 용접기술 인력 양성의 요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학회 자체가 교육훈련기관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라 행정적으로 교육훈련기관을 통제하여 일정 수준의 용접 기술을 일정 시간 이상 교육하도록 하는 권한을 우리가 독점적으로 위임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IIWIB로부터요. 그래서 그 산하 기관의 명칭을 이제 Approved Training Body (ATB라고) 하는데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는 대한용접적합학회가 그러한 기능을 하기 이전부터 1986년부터 그 Approved Training Body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때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은 독일 용접협회 DBS가 해왔었고요. 그것이 98년도에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2008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9년부터 우리 학회가 IIWIB에 가입을 하도록 준비를 해서 한 4년 정도 준비를 해서 9년, 10년, 2012년 1월 비로소 우리 학회가 IAB로부터 소위 Authorized National Body ANB의 그 역할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하도록 인증을 받은 상황에 있습니다. 내년 되면 상반기에 문서검증 10월에 또 현장 실사단이 와서 2주기 인증을 하게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현재 현존하는 유일한 그 ATD가 한밭대학교 용접공학센터입니다. 그래서 공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입학 심사를 해서 입학 허가를 받은 그 공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약 27학점 약 3개월의 집중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 분야는 재료, 공정, 설계, 시공, 그리고 60시간의 실습 입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논문을 쓰지 않는 석과정을 3개월간 그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현재 1년에 약 30에서 35명 정도가 그 과정에 입학 허가를 받아서 교육을 받고 그 중에 한두 명이 이제 검정에 실패해서 대체적으로 합격해서 그 IWE 디플로마를 취득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세 번째, 비파괴 검사자 교육훈련. 이 영역에 대해서 학회는 아직까지 크게 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IIWIB에도 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학회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인증 신청도 하지 않았고 아직 ATB
대해서 그 요구가 있는 사항에 있으나 행정적으로 지금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예를 들면 지금 한밭대역 용접공학센터에서 나름으로 그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여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취입 후에서 검정을 시행해서 합격하면 그쪽에 그 서티피케이트를 받거나 또는 아메리칸 웰딩 소사이어티의 CWI 그 프로그램에 또 검정이 있으니 거기에 또 응시해서 합격하면 CWI라는 서티피케이트를 또 받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지금 비파이 검사자 교육훈련이 몇몇 교육훈련 기관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대학교에서도 뭐 교육을 해서 TWI의 비파이 검사자의 서티피케이트를 또 검정하도록 뭐 하는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용접 구조물 설계자 교육훈련은 앞에 두 번째 용접 기술 관리자 웰딩 코어디네이터보다는 조금 그 등급이 교육 내용이나 교육 수준이나 교육 시간이 좀 짧은 과정인데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그 시도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머리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기능 분야는 뭐 그 학회에서 전혀 지금 그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교육훈련 기관이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4년제 공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그 조선대학교의 용접공학과가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했다는 것이 특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시죠. 2번, 3번에 대한 거는 좀 저희가 뭐 그 논의하기에 부적합한 것 같아서 4번, 네 번째 것 학회가 과연 용접 기술 인력의 양성, 교육훈련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당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더라고요, 질문이. 근데 제가 이제 당부하는 입장은 그간 이제 이 업무를 중심적으로 그 운영을 해와서 어떻게 해왔는가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제적인 수준,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반드시 운영되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런 기능을 하는 교육기관 ATB가 있고 그 교육기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그 IWS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중에 2년에서 3년 금속가공이나 용접기술 분야에 그 현장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입학허가를 내줘서 8주 교육을 하는 겁니다. 8주 교육이면 한 15학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IWE 교육은 앞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하여간 국내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용접 기술 관리자, 웰딩 코디네이터 영역에서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보고 드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려면 공학교육 인증 같은 것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경험을 하셨듯이 5년 주기로 그 상위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죠. 우리 워싱턴 어코드 산업국이 국내 용접공학 인증을 하는 그런 기관에게 인증을 부여해야 우리 국내 대학 각 분과대학의 프로그램이 그 공학교육 인증을 받는 그런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접 적합학회가 AMB로서 이미 이제 5년 주기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인증을 계속해서 취득하도록 그 학회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준비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검은 고딕체로 쓰지는 않았는데 고딕체로 써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AMB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희생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또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시 한번 오늘 사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발표를 해주신 6분 패널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총회 스케줄이 뭐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원래 이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학회 사무국으로 주시면 또 그 해당되는 패널을 통해서 답을 듣도록 하고요. 전혀 질문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질문은 꼭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네, 강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대학교의 강교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 전략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용접비 또 용접 접합비 기술이 미래에 필요할 여과기는 학교의 역할도 필요한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가 외국과 달리 기업에서 학교에 요구하는 게 거의 적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요새 같으면은 소위 말해서 SNS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외국 회사에서 저한테 이런 일을 하고 싶은 오프라인 하라고. 자, 이런 회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오프라인 하면 어떻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소스가 옵니다만 국내 회사에서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계와 조금 더 긴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기업체에서도 학계에 있는 교수님들한테 우리 회사가 이런 당장한 문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있다면 프로포즈를 하라.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우리 학계 자체가 좀 막보일 것이 한 게 있다면 위험입니다. 실질적으로 위험이가 있지만 어떤 서로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서 같이 연구하고 그 결과를 기업과 학계가 서로 간에 산업계가 서로 합쳐서 새로운 어떤 지식을 창출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뿔뿔이 형태의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보다도 항상 선진국에 나오는 기술을 따라하는 형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두 가지가 좀 더 우리 학계에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코멘트로 접수를 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 학회가 어떻게 소화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학생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 영 프로페셔널 중에 오늘 포럼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나중에 또 총회나 단체회 때 이 패널분들 개인적으로 뵙고 또 질문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럼은 저희 학술 발표대의 어떤 정례화된 형태로 진행을 할까 하고요. 그러기 위한 그 포럼 운영과 관련된 전담팀이 구성돼서 그 주제라든지 패널,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한 정리뿐만 아니라 몇 가지 정말 우리가 바로 실행을 할 가치가 있거나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방안을 수립하고 그런 내용들을 회사의 생일로서 진행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첫 포럼이라서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1회 KWJS 미래전략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